적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겁먹지 않아도 돼. 이거 진짜 쉬워요. 지문이 이렇게 가로 나로 나눠져 있는 건 여러분 각을 보고 풀고 낙을 보고 풀면 되니까 아주 짧잖아요. 지문들이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제 가랑 나를 비교하라는 문제 정도까지만 조심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죠. 플라톤 나오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가변적인 현상 세계에 불과하고 그 배후에는 이데아라고 불리는 영원하고 본질적인 세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 너무 자주 봤잖아요. 이거 플라톤. 플라톤은 이후 서양에서 이원론적 사고를 바탕으로 현상 너머에 존재하는 본질을 탐구하는 것을 오랜 철학의 과제로 삼았죠. 그리고 이러한 본질을 오직 밑줄 이성에서 본질은 오직 이성에서만 인식될 수 있다라는 이성 중심 사유를 전개했습니다. 이러한 철학적 전통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라는 단어 적용되는 진리 밑줄 쳐야 되고 존재하고 누구나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보편적 진리가 이해되시죠? 여러분 여기까지 너무 쉽죠? 지문을 나왔대요. 1번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플라톤이 서양의 보편적 진리관을 만든 인물입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17번에 1번 그래서 틀린 겁니다. 됐죠? 그러나 니체는요 이와 같은 형이상학적 이론에 회의적이었대요. 그에 따르면 현상 너머에 존재하는 본질적 세계란 단지 현상 세계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 밑줄 사후적으로 구성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이것도 3월 모의고사에서 지난번 3월 모의고사에서 했던 거예요. 그쵸? 얘네들이 내가 볼 때는 이제 윈터스쿨 교재가 유사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비슷한 걸로 낸 것 같은데 여러분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즉 인식 범위를 벗어난 모든 세계가 실제가 보장되지 않는 가상 세계이다. 가상적 세계일 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이상학적 이원론은 현실 너머의 초월적 대상을 근원적 진리로 설정하고 진리를 영원불변한 것으로 고정하고요. 인간이 현실의 삶을 부족하거나 무가치한 것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었대. 자 이건 여러분 니체가 아니고 형이상학이요. 이해됐습니까? 형이상학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삶의 근원과 의미를 상실한 인간이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었다. 우리 허무주의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자 17번에 3번 아웃 2번도 아웃 됐습니까 여러분? 방금 이 문단을 읽으면 여러분 17번에 2번 3번이 아웃되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읽어서 X를 칠 수가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니체는요 형이상학적 이원론에 굳힌데 보편적 진리란 진리관과 합리적 이성 체계 그 모두를 부정했습니다. 부정했어요. 형이상학적 이원론에 구축된 보편적 진리관과 합리적 이성 체계 그 모두를 부정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신이 죽었다라는 말로 압축을 했습니다. 뭐야 17번의 정답 5번이겠네요. 그쵸? 17번의 정답은 5번이겠네요 여러분. 앞에 거 합리적 이성체계와 형이상학적 이원론을 부정하면서 신은 죽었다. 됐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성체계에 대한 보편적 진리관 누구 플라톤에 의해서 만들어진 보편적 이성관에 의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내포하고 있다. 17번에 5번 동그라미 치고 넘어갈 수가 있었겠네요. 됐습니까? 좋습니다. 니체에 따르면요 현실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무수한 개별적 현상을 모두 포괄하는 보편적 진리를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해. 그에 더해서 보편적 진리관은 현실 너머에 더 본질적이고 확고한 그 무엇이 있다고 믿으며 정작 그 지상의 삶을 평가절하하거나 활기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죠. 또한 합리적 이성체계는 우리에게 직관과 본능에 의한 활력을 빼앗아가고 우리가 삶을 냉담하고 초연하게 대하도록 유도해버려. 니체는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삶을 무가치하고 허무하게 만든다. 됐습니까?
그 전에 있었던 형이상학적이라든가 보편적 진리관 같은 경우에는 인간을 이렇게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우선은 가에는 지금 정의는 없죠? 그쵸? 지금 가에 정의 없네요. 그렇지만 특정 인물의 견해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견해와 비교는 해주고 있습니다. 니체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주관적 해석을 강조하는 새로운 진리관을 정립했습니다. 보편적 진리에 의한 절대적 관점이 아니라 변화하는 세계에 조응하는 다양한 관점들로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다양한 관점. 니체는 세계를 해석하는 다양한 관점 중에서도 인간의 삶을 단순히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거 여러분 엄청 비슷한 지문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지난번 모의고사 때도 이 유사한 지문이 나왔었는데, 밑줄 더욱 높은 곳으로 고양할 수 있는 것을 좋은 해석이라 하고 그렇지 못한 것을 나쁜 해석이라 했죠. 온갖 실패와 고통으로 점철돼 있으며 끊임없이 변화에 노출되어 있는 이 세상의 삶에 있는 것으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긍정할 수 있어야 삶을 더욱 높은 곳으로 고양할 수 있다. 됐습니까, 여러분? 자, 16번에 1번 A 아웃. A 잠깐. A 용어에 대한 설명. 용어 설명. 이데아라고 있고. 아, 이데아. 맞아요. 맞네요. 이데아도 있고. 좋은 해석에 대한, 여러분 이해됐나요? 좋은 해석에 대한 정의와 나쁜 해석에 대한 정의도 나와 있네요. A 적절하네요. 미안해요. A 적절. 자, 우선은 여러분 가만 읽었을 때 A가 적절한 거예요. 아직 나는 몰라요. 이해되시죠? 자, 우리 가에 읽었으니까 가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좀 풀어보자 이겁니다. 우선 우리 17번은 풀었습니다. 그쵸? 18번 니체의 관점에서 기억을 이해한 내용입니다. 자기 세계 내에서도 수차례 관점 변화가 나타나고 자신을 넘어서야 된다. 여러분 이거 너무 쉽죠? 아까 밑줄 쳤죠? 어디에? 더욱 높은 곳으로 부양할 수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여러분? 정답 나왔습니다. 18번에 민서가 몇 번이니? 이번. 2번이요? 아니요. 본질 없다 했어요, 얘. 그쵸? 본질은 가상의 것일 뿐이다 라고 했어요. 그쵸? 기억나시죠? 이상 추구하면 안 돼. 그쵸? 이성을 믿으면 안 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성을 추구한 사람은 플라톤이야. 몇 번? 1번. 1번이야. 됐습니까, 여러분? 너무 쉽죠? 20번은 칸트를 읽어야 되고, 우리 아직 칸트는 안 읽었죠? 그쵸? 20번은 아직 못 풀 것 같고요. 낙을까지 읽어야 되네요. 귀찮아. 그래도 읽어야죠. 낙을. 하나의 생물종에게는 하나의 현상세계가 존재한대요. 냄새와 열로 세계를 감지하는 뱀에게는 냄새와 열로만 구성된 현상세계가 존재하고, 초음파로 세계를, 여러분 예시네요. 그쵸? 그냥? 박쥐에게 초음파로 구성된 세계가 존재하죠. 따라서 뱀이나 박쥐, 동물, 생물 중에 차원에 국한된 현상세계만을 사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생물 중에 생물종 차원에서뿐 아니라 체계적, 개체적 또는 역사적 차원에서 현상세계를 사유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생물종들은 거대한 진화의 시간을 통해서만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존재지만, 인간은 자기 생에 대해서 수차례 관점 변화를 통해
경우에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존재. 이로 인해서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큰 변화를 겪지 않았음에도 세계를 새롭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해석 체계를 가질 수 있대요. 니체는 인간이 기존의 해석 체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해석 체계를 창조할 수 있었던 변화의 동력으로 인간이 가진 힘의 의지. 야, 이것도 나왔었던 지문이죠. 니체가 말하는 힘의 의지는 주변인이나 사물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고 억압하는 의지가 아니라 밑줄 자기 극복을 이끌어내고 생명의 상승을 지향하는 의지. 이러한 점에서 니체는 스피노자의 계승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19번 스피노자가 나오죠. 에티카에서 원래 생물의 본능적인 의지를 가리키는 말인 코나투스를 자신의 존재 안에서 자신을 지속하고자 하는 본능적 노력이라고 정의했고요. 이러한 코나투스의 완전한 표출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니체가 말하는 힘의 의지와 본질적으로 통하는 것이지만 니체는 스피노자의 코나투스가 지나치게 현재의 자기 보존에 치우친 수동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토로했고요. 니체는 인간이 자신의 보존이 아니고 그 이상이 되기 위해서 행동한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 기본 정신에 있어서 니체가 스피노자와 멀리 떨어진 철학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니체의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스피노자의 이론과 비교하고 있는 거 느껴지시죠?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코나투스 정의한 거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공통점 A, B는 적절합니다. 그러나 모두 역사적 배경에 대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부적절합니다. 16번의 정답은 2번인 것이 우리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코나투스의 증가를 뜻하는 기쁨을 유지하고 코나투스의 감소를 뜻하는 수표를 멀리하는 것이 개체의 본질이라고 한 스피노자의 생각은 결국 힘의 의지를 지향했던 니체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19번 자기 존재의 지속을 위한 노력이고요. 기쁨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니체가 말한 힘의 의지보다는 수동적이다.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수동적이에요.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본능적 속성. 왜 그러냐면 여러분, 코나투스가 자신의 존재 안에서 지속시키고자 하는 본능적인 노력이니까 가지고 있는 거야. 이해돼서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는 거야. 본능적이랬으니까 4번까지 동그라미 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정답은 5번! 니체에 대해서 발전적 삶을 향한 적극적으로 재해석. 여러분, 니체가 재해석했다는 얘기는 나와있지 않습니까? 아쉬워했다까지만 나와있죠? 그쵸?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거 안 푸신 분들 아쉽죠? 아, 이거 금방 풀 텐데 이런 느낌 안 들어요? 비문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비문화도 이렇게 쉬운 지문이 나올 수 있어요. 20번 가나를 읽은 두 독자가 보기를 참고해서 칸트와 니체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봅니다. 칸트는 세계를 현상세계와 본질세계로 양분했습니다. 양분했어요. 이원론이네요, 얘. 칸트는 본질세계를 물자체라고 했고요. 그런데 우리는 물자체를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가 없다. 이해됐습니까?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없대. 이건 니체랑 공통점이에요.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태양의 동작에 떠서 서쪽으로 지는 현상계의 태양일 뿐 그것이 물자체로서의 태양은 아닌 것. 그런데 우리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는 태양을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태양의 본질을 떠올릴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이 문단에 나왔잖아요. 본질적 세계란 단지 현상세계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구성된 것.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현상세계에 대한 인식을 통해 물자체를 사유하는 거죠. 따라서 칸트는 본질세계 그 자체보다 그것을 인식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자신의 철학적 관심을 외부 대상에서 주체 인식 능력으로 전환했습니다. 이것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1번 보겠습니다. 칸트는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분리된 이원, 아까 얘기했죠 선생님, 이원론이라고. 1번 적절하네요. 됐습니까? 2번 니체와 칸트 모두 현상세계에 대한 인식을 벗어난 본질세계에서 완전한 사유를 불가능하다고 봤네요. 됐습니까? 2번 동그라미. 칸트는 본질세계를 인식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본질 세계는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이원론적이다. 됐습니까? 3번. 칸트는 인간의 인식 능력이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려면 거대한 진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 아니죠, 여러분? 아까 니체가 뭐라고 했어요? 생물학적으로 큰 변화를 겪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해석 체계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니체도. 그쵸?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인식 능력을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라는 내용 자체는 니체도 얘기하지 않았고 칸트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4번이 돼야 된다는 거죠. 쉬웠죠? 지문 자체도 쉽고요. 문제도 쉽습니다. 마지막 21번. 다음은 학생의 독서활동 과정이래요. 학생이 재구성하기 단계에서 쓴 글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봅니다. 질문하기. 현실에서 느끼는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탐색하기. 허물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철학자와 관련된 글을 찾아봐야 되겠다. 분석적 읽기. 가와 나를 읽고 주제, 관점, 내용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봤을 때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하기에 대한 재구성. 자, 질문하기. 현실에서 느끼는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니체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안 좋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 이거를 해석의 다양성을 통해서 이거를 더 높은 차원으로 부양시켜야 된다고 했죠. 그거 나온 거 찾으면 돼요. 여러분 1번, 2번 틀렸어요. 인간 본연의 삶 틀렸고요. 이성의 힘 나오는 순간 틀렸어요. 이해되시죠? 이성의 힘은 니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맞는 말 얘기하고 하는 것 같더라도 이성의 힘이 나오는 순간 틀렸어. 1번, 2번은 그냥 틀렸어. 고민할 게 없어요. 변하지 않는 세계 있다 했어, 없다 했어? 니체는 변하지 않는 세계 있다 했어, 없다 했어? 없다 했어. 3번 아웃. 됐습니까? 됐어요. 4번. 반성해야 된다 했어? 반성해? 우리 삶 속에 숨겨진 가치를 찾아야 돼? 아니죠. 높은 차원으로 올려야 된다 했죠. 정답은 5번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 지금 5번을 읽으시면 바로 왜 이게 정답인지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아, 문제가 너무 쉽다. 요즘 고전시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여러 개 이렇게 짜집기 돼가지고. 앞에 뭐 설명 나오고 뒤에도 설명 나오고 이렇게 그러니까 보기로 나와야 될 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에 보기가 없어. 왜냐면 원래 여기 나와 있는 가나 이렇게 있는 거는 여러분 보기로 나왔어야 되는 건데 지금 같이 나온 거니까 보기가 없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어려워 복잡해 길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 보기로 나올 게 지문으로 나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22번부터 25번 틀린 문제. 와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렇게 선생님 시간을 아껴주시네요. 행복해. 지문 자체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화전놀이가라서 여러분 읽어봤을 때 전혀 어렵지 않게 느껴지실 거고요. 자 오늘 집에 가서 아직 못 푸신 분들은 채점하러 선생님 답지를 올렸어요. 여러분 문학을 전부 다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겠죠. 그 후에 채점하고 선생님이 파일로 저번에 올려준 것처럼 설명이 돼 있는 걸 함께 올려드릴 건데 그걸 보고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안 돼 있으신 두 분 물론 넌 돼 있겠지만 안 가져왔으니까 어디에 틀렸는지 모르잖아. 그치? 다음 26번부터 29번이요. 몇 번? 29번. 화문록은요 화경의 첫 번째 부인 이해랑과 두 번째 부인 호응의 갈등을 다룬 여러분
첫 번째 소설, 첫 번째 부인과 두 번째 부인의 갈등을 다뤘다는 것은 가정소설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가정소설은 보통 이 가정만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부 다처제의 가부장적 사회의 모습.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 자체를 비판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도 되게 많아요. 호홍매는 이해란을 만나 질투를 느끼면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데 호홍매의 악행이 거듭될수록 상대적으로 이해란의 성품이 부각됩니다. 이는 당시 사회에서 여성은 질투심을 가지지 않아야만 집안에 이러한 일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가문의 채통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규범을 제시하는 것인데, 또한 한 집안에서 부인 간의 갈등이 발생한 이유가 남편의 무능한, 이거 되게 막 가정소설에서 되게 많이 나와. 때문임을 지적하는데, 이를 두고 가정을 제대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부인들에게 사랑을 고루 나누어 주는 것이 남편이 올바른 역할이라는 생각이 드러나고 있는데, 보면 짜증나죠?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문화는 상대적인 거니까 이걸 문화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짜증은 납니다. 여러분 29번에 4번은 왜 틀렸냐면, 너희들은 소문내지 말고 못 본 듯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화우는요, 자신이 희생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화운 자신이 희생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니까 틀렸거든요. 야, 너네 못 본 척해? 이게 화운이 자기가 희생한다는 뜻인가요? 몇 번 했어요, 지우씨? 3번. 가슴속에 날카로운 칼을 품고 있었다고 호우매를 표현한 것을 통해 남편, 맞네요. 에?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뭔가 계략을 꾸미고 있었다, 계략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지우씨. 이해됐어요? 이 질문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고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고전소설이 어렵게 느껴지는 게 한자어도 너무 많고 고어도 많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거 읽어봤으면 알 거예요. 그냥 현대소설 읽는 것처럼 쉽게 읽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크게 어려움 느끼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비문학 질문 하나가 남았어요. 이것까지 딱 하면 수업이 끝날 것 같네요. 너네 진짜 비문학이 문제구나. 문학 괜찮구나. 문학 2학년 때 열심히 해서 그래. 문학 2학년 때 열심히 해서. 근데 비문학은 여러분 어땠어요? 선생님이랑 앞부분부터 비문학을 읽었을 때, 나랑 같이 읽었을 때는 나 별거 한 거 없거든요? 밑줄만 좀 쳐주고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죠라고 간단하게만 이야기해준 게 단데, 여러분들이 비문학을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읽고만 말아버려서 그래요. 이게 앞이랑 연결하면 이런 뜻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읽고만 말아버리죠? 왜 앞에 부분도 잊어버리고 읽다 보면. 자, 34번 문제는 A, B로 쓰인 의미가 바르게 짝지어 쓰는 거니까 여러분 단어의 의미를 바르게 재채기가 파악하는 것을 물어봐서 34번은 굳이 막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30번 보시면요, 점검 결과가 예측과 같음과 다름이 나오잖아요. 그쵸? 이건 뭐예요? 내용에 들어있는 거 찾는 거예요.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들어있는데 안 들어있다 했으면 틀린 거고, 안 들어있는데 들어있다면 틀리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파스칼린이 만들어지기까지의 변천 과정이 소개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됐습니까, 여러분? 변천 과정이 있느냐 없느냐. 전자식 기계와 기계식 계산기의 연산 원리의 차이점이 소개가 돼 있을 것이다 했는데 예측과 다름 그랬으니까 안 나와 있다는 뜻이죠. 그쵸? 파스칼이 최초의 기계식 계산기로 평가받는 이유가 답이 제시되지 않은 그랬는데 제시가 안 돼 있대요. 제시가 없대요. 파스칼리는 어떤 원리로 덧셈과 뺄셈, 그러니까 덧셈과 뺄셈을 행할 수 있었던 원리, 이해됐습니까?
이건 나와 있다는 뜻이고요. 파스칼린이 후대의 계산기에 미친 영향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만 보면 돼요. 여러분 이건 그냥 너무 쉬운 문제예요. 내용이 나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 어떤 문제 나오죠? 이 글 읽고 질문에 답할 수 없는 게 무엇인지 이런 거랑 거의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복잡해요. 왜냐면 뒤에 예상과 맞음, 제시돼 있음, 제시돼 있지 않음 여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봐야 되는 것 뿐이지 똑같은 원리로 문제를 푸는 거다. 기억 보시고 오시면 되고요. 니은 보시고 오시면 되고요. 여러분 33번은 지문을 읽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문도 어렵지는 않았죠? 읽어봤을 때 느껴? 10분 남았는데 할 수 있겠죠? 파스칼린은 파스칼이 만든 인류 최초의 기계식 계산기로 50여 개의 시제품을 거쳐 몇 가지의 버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파스칼린은 덧셈과 뺄셈을 수행할 수 있었는데 여러 가지의 바퀴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방식으로 후대에 개발된 전자식 계산기의 원리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전자식 계산기에 영향을 주었대요. 근데 어떤 영향인지는 안 나오네요. 그렇죠? 그냥 영향을 주었다. 그렇죠? 여러 버전의 파스칼린 중에 십진법을 사용하는 6자리 파스칼린은 직육면체의 상자 형태였대요. 6자리의 계산까지 계산할 수 있었어요. 파스칼린은 외부는 6개의 입력바퀴와 그 위편의 숫자창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입력바퀴는 일렬로 배치되어 맨 오른쪽부터 1, 10, 100, 1000, 만, 10만의 자릿수를 나타냈고 각 입력 단위의 위편에 숫자창이 위치했대요. 여기까지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직육면체입니다. 보이시죠? 6개의 입력 바퀴가 있었대요. 위에 숫자창으로 이루어져 있었대. 됐죠 여러분? 좋습니다. 왼 오른쪽부터 1씩 이건 너무 쉽죠 여러분. 오른쪽부터 1씩 100점 됐죠 여러분? 일어났다는 거요. 보시겠습니다. 각 입력바퀴 위편에 숫자창이 위치한데 입력바퀴는 10등분의 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막대 등을 이용해서 시계 방향으로 한 칸씩 돌릴 때마다 해당 숫자의 창의 숫자도 하나씩 변하는 돼요. 각 입력바퀴 하단에는 고정쇠가 있어서 입력바퀴가 돌리면 막대가 고정쇠에 닿으면 입력바퀴가 멈추도록 보완돼서 필요한 만큼만 정확하게 돌릴 수 있었다. 여기까지 구조죠, 구조. 구조죠, 구조. 외부 구조예요, 외부 구조. 파스칼린의 내부 구조가 이제부터 나와요. 내부 구조 쉬워요, 여러분. 파스칼린의 내부는요, 계산 바퀴와 출력 바퀴, 그러니까 그림 볼게요, 그림. 밑에. 내부겠죠? 각 자릿수 입력 바퀴마다 계산 바퀴들이 연결되어 있고요. 각 자릿수의 마지막 계산 바퀴의 원통역 출력 바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스칼린 외부의 입력 바퀴를 한 칸 돌리면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자, 외부의 입력 바퀴를 한 칸 돌리면 내부의 모든 바퀴도 시계 방향으로 한 칸씩 돌아갑니다. 출력 바퀴 원통에는 숫자가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0부터 9, 9부터 0의 순과 0부터 9의 순으로 가로로 두 줄이 적혀 있는데 예를 들어 위에 줄이 1이 있으면 아래의 줄에는 8이 있으면 당연하죠 여러분. 나누려고 하니까요. 이해되시죠? 하나는 0부터 9고 하나는 9부터 0이니까 이해됐어요 여러분? 두 줄 중 뺄셈의 결과를 아랫뜰셈의 결과로 나타내며 이 두 줄의 숫자가 외부의 숫자창을 통해 보입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파스칼린은 연산 시 생길 수 있는 올림수를 처리하는 뛰어난 기능을 갖고 있대요. 자리 올림 기구가 바로 그 기능을 하는데요.
왼쪽의 그림은 계산바퀴의 일부와 자리 올림기구를 이해하기 위해 도식한 것으로 자리 올림기구는 걸림막대 자리 올림기구인 거죠. 그렇죠? 걸림팔 보이시죠 여러분? 걸림다리까지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좋습니다. 계산바퀴의 역회전을 방지하는 멈춤새 역회전 방지하네요. 구성되어 있습니다. 1의 자리 바퀴를 제외한 각 계산바퀴의 가운데 축에 걸림판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1의 자리 계산바퀴를 제외해야 돼요. 걸림다리는 걸림팔이 걸쳐 있고 여러분 걸림다리는 걸림팔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산바퀴는 가장자리에 붙은 10개의 작은 막대가 이게 10등분된 칸을 구분해 주는데 0부터 9겠죠 여러분? 가운데 축과 가장자리 사이에 걸림막대 2개가 붙어 있습니다. 아래 자리 계산바퀴가 돌아가다 보면 윗자리 계산바퀴에 걸림팔이 아랫자리 계산바퀴에 걸림막대에 걸리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아랫자리 계산바퀴가 계속 돌아가면요. 윗자리 계산바퀴가 돌아가지 않는 상태에서 걸림팔만 걸림막대를 따라 위로 올라가게 되고 이에 따라 걸림다리도 위로 올라가면서 걸림다리가 전체적으로 우측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이게 여기가 이제 원리예요. 자, 자릿수로 올리는 원리예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자릿수로 올리는 원리예요. 다시 한번 아랫자리 계산바퀴가 돌아가다 보면 윗자리 계산바퀴에 걸림팔이 아랫자리 계산바퀴 걸림막대에 걸려버려요. 됐습니까? 됐어요? 걸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 이 상태에서 아랫자리 계산바퀴가 계속 돌아간다 이 말이야. 그러면 윗자리 계산바퀴는 돌아가지 않아. 걸림팔이 걸림막대를 따라서 위로 올라가고 이에 따라서 걸림다리도 위로 올라가 버려. 걸림다리가 우측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좋습니다. 숫자창에 덧셈 줄 숫자가 0으로 바뀌는 순간 아랫자리 계산 바퀴가 한 바퀴 도는 순간 걸림팔이 걸림막대에서 완전히 빠지고 중력에 의해서 원래 위치로 돌아가요. 걸림다리 역시 원래 위치로 돌아갑니다. 걸림다리 왼쪽 끝부분에 윗자리 계산바퀴 둘레의 작은 막대를 밀게 되어서 윗자리 계산바퀴가 한 칸 이동을 해버려. 즉 아랫자리 계산바퀴가 한 바퀴 회전하면 윗자리 계산바퀴는 10분의 1바퀴 회전해서 자리 올림을 실행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 보면 난 딱 나 같은 사람만 있었으면 문학은 되게 발전을 했을 것 같은 느낌인데 문학과 토론은 되게 발전을 했을 것 같은데 기계는 아직 자전거 나왔을 것 같아. 자전거 나왔을 것 같고 자동차는 못 나왔을 것 같아. 나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자동차는 못 나오지 않았을까. 대단한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되지? 저도 이거 처음에 읽었을 이거 문제 풀려고 처음에 읽었을 거 아니에요. 와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파스칼린을 이용해서 덧셈을 할 경우에 수행 전에 먼저 출력 바퀴의 모든 덧셈의 줄자가 0을 나타내도록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입력 바퀴를 돌려서 P가수를 입력한 후에 다시 입력 바퀴를 돌려서 가수를 입력하면요 덧셈 줄의 계산값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해 안 될까봐 예시해 준 거 아닙니까? 63 더하기 59를 계산할 경우에 10의 자리 입력 바퀴를 6칸에 1의 자리 입력 바퀴를 3칸으로 돌린 후에 10의 자리 입력 바퀴를 5칸에 1의 자리 입력 바퀴를 9칸 돌리면 계산값이 122가 덧셈 줄이 나온대요. 파스칼리는요 뺄셈을 할 경우에는 9의 보수를 이용해서 뺄셈 덧셈으로 변합니다. 9의 보수법 기억 31번. 여러분 우선은 30번의 정답은 1번인 거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파스칼이 만들어지는 변천 과정은 안 나왔고요. 바로 파스칼린의 원리부터 나왔거든요. 구조 원리. 그쵸? 그래서 예측과 같음이 틀렸어요. 30번의 정답 1번인 거 확인하죠?
좋습니다. 여러분 5 플러스 55만 5,555를 두 번 더하면 몇 자릿수가 나옵니까? 7자릿수로 나오죠. 그쵸? 7가지 수가 나오죠? 6자리밖에 안 되죠. 그쵸? 7가지 수가 나오죠? 7자리만. 근데 6개 입력 바퀴로 돼 있잖아요. 그쵸? 7자리 나오겠어요? 못 나오겠어요? 못 나옵니다. 그쵸? 1번 적절해요. 출력할 수 없다 했으니까. 이해되시죠? (16 플러스 26의 연산을 수행하자). 아직 보수를 아직 안 뺄셈 보수해야 되는데 그치? 3번. 보수를 아직 안 해서 파스칼린 내부 출력바퀴 파스칼린 외부의 숫자 맞네요. 3번 31번은 3번은 맞고요. 입력바퀴 하단의 고정세는 연산 숫자가 정확하게 입력돼. 네, 여기 있습니다. 입력바퀴 하단에 고정세가 있어서 입력바퀴 돌린 막대와 고정세에 닿은 입력바퀴가 멈추도록 보완되어서 필요한 만큼만 정확하게 바퀴를 돌릴 수 있다. 됐습니까, 여러분? 4번까지 동그라미를 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뺄셈 수행 전에 모든 덧셈의 줄을 0으로 나타내고 조정했네요. 뺄셈 수행 전에 덧셈 줄의 숫자가 0을 나타나도록 조정한다 그랬죠? 그쵸 여러분? 5번까지 동그라미를 칠 수가 있긴 해요. 근데 우리가 2번이 왜 틀렸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지막 문단 읽어야 돼요. 귀찮아. 여러분 왜 뺄셈을 할 경우에 구의 보수를 사용을 할까를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구의 보수가 막 보충을 해주는 거거든요. 채음수예요. 채음수. 채음수 우리 보수 배웠어요. 우리 예전에 보수 배웠는데 자 예를 들어 65-37을 계산할 경우에 수행 전에 먼저 출력 바퀴 모든 뺄셈 줄의 숫자를 9를 뺄셈은 9 그리고 6의 9의 보수인 3을 10의 자리에 5의 9의 보수인 5의 9의 보수인 4를 1의 자리에 입력하고요. 뺄셈 줄에 65가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10의 자리에 입력 바퀴를 3칸 돌리면 10의 자리에 뺄셈 줄이 3이 나오고 보수니까 여러분 그러면 뺄셈 줄에는 몇이 출력이 돼야 되냐 생각해 보실게요. 8 3 83 근데 구호 자체가 플러스인데 뺄셈줄에 넣어요? 더 뺄셈 덧셈 연산 덧셈 줄에는 42고 42 아니죠. 그러니까 덧셈 줄이랑 뺄셈 줄이 원래 있는 상태니까 덧셈 줄에 42가 출력이 되면 뺄셈 줄에 몇가 출력이 돼야겠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9의 보수니까 사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덧셈 줄과 뺄셈 줄이 원래 있어.
그 상태에서 덧셈을 하려고 하면 뺄셈 줄에도 입력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럼 몇이 입력이 돼 있겠느냐? 9의 보수가 입력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덧셈을 하면 42가 되잖아요. 42의 9의 보수면 50 몇입니까? 57이니? 57이 나와야 되네요. 그쵸? 57이 나와야 돼서 31번의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다 설명 못했어. 33번만 하면 되거든요. 32번이나 33번 하면 되는데 우리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질문 있으신 분은 선생님한테 가지고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